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온 서영수입니다. 아까 인사를 했어야지. 인사를 안 해서 지금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영수 애널리스트를 모신 특집 방송의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최근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상당히 많은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업력 제가 본 것만 해도 20년 이상 애널리스트 생활, 특히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그 은행업종 한 길을 걸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업종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명망 있는 또는 신뢰할 만한 애널리스트께서 한국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로 책을 썼다는 데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 일부 시간에서 5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금융위기나 또는 은행위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만기 리스크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거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고, 두 번째는 자산 가격의 폭락 문제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갚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네 번째는 금융시장의 패닉이 전염되며, 다섯 번째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 못하는. 그래서 중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1, 2, 3, 1번, 2번, 3번은 다 문제가 있는데 5번 정부가 그래도 열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마음에는 안 들지만 열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시간 막판에 한국 인터넷 뱅크가 2017년 설립되면서 신용융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가지의 리스크들 중에서 첫 번째 리스크, 만기 리스크가 결국 신용융자라는 게 보통 그 마이너스 통장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주는데, 그 연장 안 해주면 큰일 나잖아요. 저 한번 경험해 본 적 있다고 지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장을 안 해주게 될 때 그 돈을 이 주택을 매매할 때 지렛대로 삼았던 분들, 레버리지로 주된 수단으로 삼았던 분들이 좀 큰일 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서영수 애널리스트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새로 이어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억도 되살려 주실 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용대출에 대해서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용대출이라는 게 결국에는 차주들의 신용, 그러니까 채무 상환 능력을 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금리를 책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의 부채들이 계속 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평균적인 개인들의 신용 위험은 사실상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평균 등급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소득 대비인데요. 소득 대비 이제 부채가 이제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신용 등급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채가 소득 대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비율이 2013년도에는 모 신용 그 12사의 기준으로 본다라면 크레딧 뱅크인가요? 네, 크레딧 뷰로. 크레딧 뷰로, 신용조사기관, 그렇죠. 또는 예,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회사가 되어 있군요. 예,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 2013년 말 기준으로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이 32.4%였거든요. 오, 예, 얼마 안 됐네요. 예, 근데 이게 2018년 12월에는 44.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가계 금융 자산이 같은 기간에 되게 건전해졌거나 아니면 좀 신용 평정이 너그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두 번째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신용 대출을 200조다 혹은 뭐 크게 많이 봐서 250조다 정도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인정을 하겠고, 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줄었지 남들은 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잊지 않겠다 S뱅크. S뱅크 너무 좋은가요? A뱅크. A뱅크. 예, 잊지 않겠다 A뱅크.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까 5가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만기 리스크, 두 번째가 가격 하락 리스크, 세 번째가 은행들의 차주 리스크, 네 번째가
시장의 패닉, 5번째가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2번째 문제. 주택 가격이 근데 폭락할까요? 이게 와장창 무너져야 3번째 은행 차주 리스크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 가격이 폭락한다라고 말하기에 이 책이 지금 발간될 때 서영수 애널리스트 솔직히 좀 떨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봄이잖아요. 예. 인정하세요 빨리. 그렇죠. 지난 3, 4월에 책 막 쓰고 계시고 저한테 제가 이제 그때 퇴사할 때였는데 저한테 나도 책 쓴다 막 이렇게 자랑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 책이 막 출간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근데 그때 서영수 애널리스트가 쓰고 있었던 분위기는 확실히 집값이 안정돼 있었고 심지어 수도권의 핵심적 지역마저 집값이 좀 떨어지는 중이었는데 반대로 6, 7, 8월로 지나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특히 9월 들어서서는 거의 뭐 추석에는 다시 2018년 여름 분위기가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해서 위기를 유발시키는 2번째 이제 이야기를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애널리스트의 장점이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를 볼 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슨 됩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지 좀 제가 좀 정함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틀릴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전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지런한 애널리스트일수록 박제된 흑역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정부 단체 또는 여러 가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틀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마사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분석하면 분석한 결과를 그대로 개인 방송이라 마사지 뭐 이런 표현 저희들 그냥 과감 없이 나갑니다. 예, 그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뭐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들이 불행하게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서 사실은 좀 그게 좀 걱정이에요. 예, 이게 오늘 이야기의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불행하게도 맞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 부분인가요? 결국에는 지금 많은 분들은 이제 부동산의 자산 중심으로 보잖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금융 애널리스트여서 그런지 몰라도 부채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부채의 디레버리지가 된다라면 부채가 이제 축소된다면 그렇죠. 예, 부채가 축소된다. 부채가 또 여기서 더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다 위험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산 가격의 하락은 저희는 부채의 축소 과정에서 진행될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실질 가격이 그렇죠. 아주 급격히 하락했던 시기가 2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80년 그리고 1997, 8년이 있었는데 그때 다 공통점이 은행 자산의 축소가 있었습니다. 신용대출은 만기가 1년이지만 대부분 은행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10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보증금은 만일에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역전세가 발생을 해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지 않을 때 이때는 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원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초래가 될 수 있죠.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나왔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아까 봐서 말 수 있듯이 전체 부채에서 전세 보증금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전 시간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가계 부채 중에 투자 목적 부채가 무엇이냐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대부분 투자 목적 부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이쪽이 부채가 디레버리지 될 때 가장 이 자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가 뭐냐면 전세 가격 상승률과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관관계를 그리는 겁니다. 네. 특히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그렇죠.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2년 전 대비 이제 한 10% 정도 빠졌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5억짜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4억 5천이 된 거죠. 그러면은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이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렇죠.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갑자기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집을 팔아서 메우는 방법이 그런 거죠. 일들이 2011년에서 15년 이른바 하우스푸어 사태 때도 역전세 난속에서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가 그래서 집값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올라오면 위험해요. 제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낮은 수준에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 5억이다. 그렇다라는 건 이 사람이 5억에 해당되는 뭔가의 버퍼를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현금으로 그걸 샀든 아니면 가격이 많이 올라 있던, 그렇기 때문에 추가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 급매물로 내놓더라도 이 역전세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집값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되게 높아져 있는 시기들, 뭐 70%다. 서울도 70%간 적이 있습니다. 2015년에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은 50%가 깨졌어요. 서울 기준.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 전체 주택 시장에서 서울은 20%밖에 안 됩니다만 시가총액 비중으로는 50%가 넘어요. 왜냐하면 고가 아파트가 다 집중돼 있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크게 떨어져 있는데, 이 대목에서 전세가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값의 어떤 트리거가 된다, 또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의 트리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가?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최근에 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왜 전세값은 이렇게 안 빠지는가? 주택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떨어졌지만 절대 전세 가격이 최근에 오르고 있어요. 왜 오르나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받기 쉬워지니까. 동의합니다. 전체 주택 내에서 전세의 비중이 줄어들며 전세 가격을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는 것과 이제 홍 박사님 보는 것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서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경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광명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과천처럼 서울에 연동되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논외로 하고 그 밖의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밖의 지역의 상황과 아까 이야기했던 것도 연동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가가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직관적으로 한 10% 이상 빠지게 되면 그때는 집값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과거의 이제 사례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10% 이상 빠지게 되면 사실상 재계약 자체를 세입자가 하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라고 봐서 이제 집을 옮길 것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해주죠. 예, 이게 이제 옛날에는 1년 정도 이전에 해야 되지만 이제 6개월로 당겨졌어요. 지금 어느 정도 전세가가 충분히 이제 이전보다 많이 하락해 있으면 그냥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후적으로 가입해도 되나요? 사후는 안 되지. 6개월 전에 하면 됩니다. 아이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꽤 좋은 제도가 생겼네요. 예, 6개월 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6개월 전이면은 내가 만기가 돌아왔을 때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고 이제 사고를 신청을 하고 이 세입자는 그냥 거기서 나와서 딴 데를 이주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돈은 누가 주나요? 보증이니까 보증회사가 주게 되고요. 예, 그러면 그 보증회사는 집주인에게 이제 가겠군요. 경매 청구를 하는 거죠. 안 되면은. 야우. 옛날보다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게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일반화돼 있었는데 세입자들의 권리는 상당히 보호가 됐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만약에 역전세난을 겪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다라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앞에 차트는 전세 가격의 하락률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차트는 이거는 이제 실제 실거래 매매 가격의 상승률을, 변동률을 얘기하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서울과 이 경기 1지역, 이 지역이 과천, 성남, 강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상당히 핫한 지역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반면에 이 왼쪽 지역에 경기2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락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부채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거와 지금의 차이는 사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경기 지역 말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미 하락이 오래됐다.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하락 기간이 상당히 되었거든요. 근데도 별 문제가 없는데 굳이 경기2를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신다라면 이 경기2 지역과 이 나머지 지역과의 차이는 레버리지에 있습니다. 보면은 경기2 지역은 지난 2010년도 이제 2014년이죠. 정부의 이제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들을 취했을 때 서울 또는 근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서울 집을 사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지방 아파트를 청약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1가구 2주택자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졌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지방보다는 많다는 거죠. 예. 저 서영수 애널리스트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좀 약간 소름이 끼치는 추워졌어요. 옷이 지난번 시간하고 바뀐 거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전체에 다 건전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묻는 건 경제 전체의 건전성, 전체 부동산 가격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그 비중이 큰가? 일부 공급 과잉인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하락할 리스크가 있다. 동의. 10% 이상 역전세에 든 지금 단지 아파트 수를 계산해 보면요. 이게 전체 아파트 수의 22%를 차지하고요. 어느 지역 기준인가요? 전국 기준 다 합치면 전국 기준으로 다 합치면 22%. 역전세 위험을 지금 역전세 상황에 직면해 있는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22%고요. 네. 5% 이상 역전세에 지금 직면한 아파트가 대략 절반 정도 됩니다. 대단히 놀라운 숫자네요. 예. 비중은 여기에는 없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이 차트를 쭉 그려놨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역전세 대상인 지역이 거의 대부분 2년 전 대비 예. 전세 가격 상승률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 이게 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서영수 애널리스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저는 주택 가격이 좀 더 오를 거라고 보는 낙관론자 쪽에 속해 있는데 왜 이 책을 추천하고 서영수 애널리스트를 불렀냐면 일단 친하기 때문인데 두 번째는 어떤 그 비관론자들 있잖아요. 주택 시장이 붕괴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되게 토론을 많이 했는데 서영수 애널리스트처럼 숫자 들고 와서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거죠. 결국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그 가장 큰 위험이자 리스크는 이런 무분별한 갭 투자와 그 갭 투자의 후유증이 나타나는 지역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대단히 양극화가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양극화가 심하고 특히 부동산 시장의 모든 관찰자, 주시자들은 시장의 시세를 주도하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랜드마크 단지들만 쳐다보지.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시장에 상당히 의미 있는 소수, 아까 이야기했죠. 20%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의미 있는 소수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관심들은 전부 예를 들어서 아리파기 평당 1억 원 넘었냐, 파크리오가 송파도 드디어 20억 넘냐, 이런 선정적 이슈만 다루지 정작 우리 사회 내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가총액,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은 좀 적을지 모르지만 또 더 나아가서 저금리가 쫙 벌어지기 때문에 담보대출 받기 쉽고 투자하기 쉽다라는 것만 주목하지 저 지금 사실은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이거 되게 어려운 여건, 저런 역전세난을 겪고 있거나 또는 저런 식으로 전세 가격이 급락한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그렇죠. 지금 주택가격이 폭락한다 아닌다라는 시장 전체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세그멘트를 나눠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또는 전체 금융시장에서 위기를 일으키는 5가지 요인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만기 리스크, 이제 전세 이야기하셨고 거기에다가 신용대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이걸 방아쇠를 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기 연장이 안 되려면 전세 가격이 급락하는 지역들이, 그러니까 사회 전체 가격 가중 평균은 오를지 모르지만 안에 내에 있는 등락률의 분포를 보면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그 위험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저금리 여건이고 전체적인 여건만 보면 전체적인 사건, 전국적인 사건이다라고 말 못할 수 있지만 뭔가 차주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부분이 나오죠. 은행은 안전한가? 정부의 정책은 어떤가? 이거 아까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현실인 것으로 밝혀질 때 패닉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렇게 말 빠진지 난 몰랐네. 참, 근데 처음 봤어 이런 걸. 나도 데이터는 많이 보는데